연구 방법론 특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논문의 구성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뭐냐면 그러면 그 통계 기법들이 무슨 종류가 있는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을 통해서 비록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되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은요, 여러분이 지금 막연하게 혹시 예전에 논문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써보신 분? 좀 있으시네요.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그냥 막 이렇게 소설 쓰듯이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않고 모든 게 이런 포맷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뭉게뭉게 자기 생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제들이 되게 다양하고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전공과 영역에서 내가 연구를 해보고 싶은 것,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뭉게뭉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글이라는 걸로 옮겨야 되거든요. 논문이라는 형식으로 옮겨야 돼요. 그게 바로 어느 정도의 틀이 있어요. 이렇게 포맷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뭉게뭉게 생각에다가 뭔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틀을 같이 끼워 넣어서 논문이라는 것을 완성을 해요. 자, 이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계에서 통하고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되게 유명한 과학자가 되게 유명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대단하다. 너는 한 30-40년 동안 이렇게 대단한 거를 발견을 했구나. 진짜 너 정말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30년 전에 있었다. 이미 나는 알고 있었고 결과까지 다 알고 있었다. 근데 내가 사람의 언어로 학계에서 사람들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바꾸는데 3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맞죠? 그런 것처럼 수학도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연구에 있어서 여러분의 되게 좋은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는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논문을 쓰는 과정은 어떤 거냐면 이미 사람들이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조와 틀이 있어요. 그 구조와 틀을 맞춰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되게 길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와 틀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구조와 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서론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배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연구 가설을 쓰시고 다음에 연구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호, 문헌, 불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되면은 이 모든 구성 요소가 논문에 들어가야 돼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가설, 연구 방법, 결과, 논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조의 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 틀에 맞춰서 다 짜서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우선 논문 주제를 설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이미 아이디어가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연히 내가 논문을 쓰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지? 주제를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주제를 어떻게 찾냐면 제 관심거리들을 찾겠죠. 내 주위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 어린 아이가 있는데 내 자식이 정말 너무 스마트폰에 진짜 중독이 돼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와 같이 관심거리들 혹은 주의라든지 내 회사 생활, 내 조직 생활에서의 관심거리들을 가지고서는 주제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스마트폰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약간 관심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실시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논문을 한번 설치를 해보는 거예요.
논문을 막 이렇게 뒤져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논문이 이러이러한 연구를 썼구나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논문을 딱 뒤집어가지고 제일 밑에 논의 부분 있죠. 논의 부분 한번 쫙 읽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논문의 한계점을 본인이 쓰세요. 이 논문이 다 좋고 이러한 의의도 있었고 이러한 목적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도 많이 줬는데 이러한 한계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한계점을 여러분이 연구를 하셔도 돼요. 그쵸? 예를 들면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된 논문을 연구를 했는데 대상이 너무 청소년의 이 논문의 한계점은 청소년만 대상으로 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한계점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독의 현상과 성인의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독의 현상은 분명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한계점으로 제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논문을 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연구 대상을 한번 성인으로 초점을 맞춰봐서 그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그래서 연구 주제를 처음에 되게 찾기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주위의 관심거리라든지 선행 연구를 통해 가지고선 이렇게 주제를 찾곤 합니다.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조와 틀을 만들어 놓고도 불구하고 글이라는 거를 매번 쓰는 분이 아니라면 글 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글을 써서 그 백지장에다가 내가 무언가 글을 쓴다는 건 되게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글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딱 그냥 한글이라든지 워드를 이렇게 펴요. 그냥 이렇게 딱 창을 띄우고 나서 이것만 써놔요.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가설, 연구 방법, 결과 논의 이것만 써놔요. 그리고 나서 다 쓴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했다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도 뼈대를 이렇게 세운 기분 있잖아요. 이거는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단어 수를 봐요. 벌써 난 34자를 썼어. 이렇게. 그러면서 되게 기뻐하거든요. 근데 이게 뼈대를 딱 잡아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제가 막 생각했던 것들 길을 가다가 생각이 났던 것들 혹은 이렇게 내가 논문을 한번 써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첫자부터 생각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쩔 때 보면 연구 가설이 먼저 생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 가설에다가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막 쓰고 서론에 들어가서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논문도 보기도 하고 신문도 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된 뭔가 이렇게 굉장한 이슈들이 있었네. 그러면 이 논문이 왜 필요한지 서론에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또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채워나가는 방법을 쓰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한번 참고를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처음에 서론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문도 구조가 있고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론에 꼭 들어가야 되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 구성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연구 목적, 연구 필요성, 연구 의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연구를 진행을 할 것인지, 근데 그걸 왜 하는지, 그쵸? 왜 하는지. 그냥 관심이 있어서 내 개인적 관심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슈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논문을 연구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 목적이라든지 의의를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연구 주제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쓰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가면 지도 교수님이 그럴 거예요. 다시 쓰시라고. 필요성이 뭐냐고, 목적이 뭐냐고, 의의가 뭐냐고, 관심이 있어도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론적 배경이에요.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되게 좁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가 그냥 독립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전의 무언가와 이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폰 중독 관련된 것도 이거와 관련된 이전의 선행 연구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상을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론적인 배경을 막 보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거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은 동양에서만 얘기가 나와요. 동양의 중국권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 일본권에서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서양으로 넘어가면 그걸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터넷 중독 정도는 살짝 건드는데 그걸 중독이라고 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계속 왜 동양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서 연구 주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뭘 하시면 되냐면 예전의 선행 연구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건데, 제가 오늘은 그 시간상 뺐는데 어떻게 이제 선행 연구를 설치를 하고 이러는 것들도 아실 수 있거든요. 우리 학교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도서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서 그 키워드 같은 거를 검색을 하시면 쫙 논문이 떠요. 그럼 논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행 연구에 어떤 점이 있어서 의의가 있었는지. 근데 이걸 또 써야 되는 거죠. 선행 연구의 한계점. 이거 뭐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논문 자랑하려고. 다 했는데, 잘했는데, 이러이러한 한계점이 있어. 그래서 말이지, 내 논문이 좋은 거야. 라고 한마디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쓰는 거거든요. 디스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상 내 연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 연구가 얼마나 의의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말이야,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슈도 있었고 사건도 있어서 참 이런 연구 해야 돼. 그래, 맞아. 참 이런 연구 해야 되는데 선행 연구들을 다 살펴봤더니 이런 연구가 안 돼 있네. 물론 여기서 칭찬도 조금 해줘야 돼요. 선행 연구가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해서 정말 좋았긴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런 건 안 돼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네. 이런 한계점이 있네. 그래서 말이지 나는 이러한 연구를 할 거야. 라고 해서 마지막에 쓰는 게 연구 문제 및 가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면 자녀의 양육 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자제 능력, 자제 통제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셀프 컨트롤 같은 그런 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등과 같이 연구 가설, 연구 문제를 결론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서론 부분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서론 얘기 끝났어요. 그쵸? 그리고 이론적 배경까지 하고 연구 가설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벌써 반전을 쓰신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쵸? 진짜 여기까지 하면 반전이 쓴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선행 연구하고 선행 연구 막 개괄하고 이 작업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쵸? 자, 다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 방법은 왜 쓰느냐면요. 사실 연구 방법에다 쓰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기 대부분 다 사회과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연구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설문지 연구 제일 많이 쓰시죠. 그쵸? 그래서 어떤 설문지를 썼는지, 어떤 척도를 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컬렉을 했는지,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지, 그런 연구 방법들을 쫙 쓰시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귀찮게 왜 쓰냐? 조금 귀찮잖아요. 왜 쓸까? 왜 쓰냐면 연구가 얼마나 내 연구 결과가 타당도가 있고 일반화가 가능한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안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네 연구 결과가 얼마나 타당도가 있고 신뢰도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또 쓰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목적이라기보다도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똑같은 연구를 한다고 진행을 했을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연구를 반복 연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반복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그 사람이 이 정보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시 한번 진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당신의 연구 결과가 타당도가 있고 일반화가 있겠구나. 신뢰도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연구 대상, 누구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청소년 대상이었는지, 아동 대상이었는지, 성인 대상이었는지, 노인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남자만 있었는지, 아니면 여자만 있었는지, 아니면 좀 병리적인 집단을 했었는지 그 연구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 대상에 들어가는 거는 또 뭐냐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중요해요. 남자 여기 한 400명을 했는데 남자가 한 50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를 컬렉을 했는데. 그렇게 좀 약간 남녀의 비율이 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제시를 하면 어떠냐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 대상에서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쓰고요. 제가 하나하나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측정 도구. 이 측정 도구라는 건 뭐죠? 여러분 설문지 쓰실 거죠? 그 설문지라든지 척도, 그게 뭘 쓰셨는지를 쓰는 거예요. 혹은 이 측정 도구를 아시지 않고 어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실험 연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실험 연구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험 연구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연구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쓰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에 연구 설계 및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설문지를 하든 연구 설계를 하든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데이터. 여러분 지금 경험적 연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적 연구가 아니라 경험적 연구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선 어떠한 통계를 돌렸는지 그 통계 분석법에 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나 이러이러한 통계 분석법을 돌렸어. 이렇게. 다시 보시면 사실 이건 잔소리라 제가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연구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만약에 자연과학을 연구를 한다면 뭐 이렇게까지 연구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자연과학, 저도 잘 모르는데요. 자연과학 같은 데에서는 통계기법을 이렇게 복잡한 통계기법을 쓰지 않아요. 단순하게 통계기법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쥐를 가지고 굉장히 통제된 상황에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변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 있죠. 그거를 다 통제시켰어요. 다 통제시켰기 때문에 정말 변화만 보면 돼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통계 기법을 사용을 하지도 않고 연구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깊숙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인간이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날 그 기분에 따라서도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날 상태에 따라서도 다른 행동을 하고 그날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다른 행동을 해요. 너무 많은 변산성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들을 실험실에 쥐처럼 넣어가지고선 다 통제시켜가지고서는 연구를 하면 또 윤리적인 문제를 또 윤리성 문제 뭐 해서 어디다가 연구 논문 낼 수가 없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변산성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쓰는 겁니다.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써서 될 수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통계를 이용을 해서 통제를 해요. 컨트롤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통계 기법을 쓰고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더 좀 뭔지 모르겠는 그런 통계 기법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설명 들었는데요. 연구 방법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이와 같이 연구 결과가 타당도가 있고 일반화가 가능한 디자인을 쓰는 거고, 그리고 연구의 반복성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또한 사회과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산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쓰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제 통계에 대해서 올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양한 통계 방법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한 그 통계 방법 중에서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좋다라고는 절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통계 기법을 쓰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졸업을 시키고 혹은 논문이 좋다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간단한 통계 기법이라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통계 기법을 썼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에는 구조 방정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 분석이라든지 조절 관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 설계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한 다양한 통계 방법이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연구 방법에서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구 방법에서 들어가는 게 연구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구 대상, 여기 이제 좀 예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학교 10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썼죠. 몇 명이고 어디에 위치한 누구,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성별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학년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평균 나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설문지에서 몇 부가 제외가 됐는지, 그러면 그게 왜 제외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총 자료수 들어갔죠. 그리고 성별 구성, 그 다음에 자료의 특성, 이 자료의 특성이라는 게 뭐 평균 나이라든지 학년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결측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연구 대상을 글로도 썼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표로도 이렇게 제시를 하죠. 저희 이제 이렇게 논문을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가 끝나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림이랑 표를 어떻게 만드느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연구 대상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이와 같이 표로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래프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별, 남녀가 뭐 어떻게 됐는지, 그쵸? 인원수랑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고, 연령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뭐 학벌, 지역별, 전문가 집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서 혹시 질문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쓰는 내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성별이라든지 연령 뭐 이런 거는 들어가요. 근데 보면은 뭐 여기 뭐 학력, 왜 학력을 쓰지? 학력 뭐 이런 거, 지역, 전문가 집단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구성 요소를 결정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연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입니다. 그쵸? 내 연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담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얼마나 그 전문가 과정을 거쳤을 때 얼마나 잘 활동을 하는지를 연구를 하고 싶었던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상담가들이 더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퀄리티 체크를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학력이라는 것도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상담가들이 석사 수료까지 했던 사람이랑 박사 수료를 했던 사람이랑 정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도 영향이 있잖아요. 연구 결과에. 그 다음에 뭐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냥 교사가 카운슬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카운슬링의 그 수료를 다 거쳐가지고선 했었던 건지 등과 같은 것들이 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넣었어요. 이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중에 여러분이 통계를 돌리실 때 독립변수, 뭐 종속변수 등등과 같이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실 거잖아요. 그쵸? 다양한 변인들을 막 고려를 하실 건데 그 통계 기법에서 들어가는 다양한 변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연구 가설을 쓰셨죠?
영구 가설에 들어가 있는 그 변인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때로는 영구 변인이라든지 영구 가설이라든지 혹은 통계 기법에 사용되지 않는 변인이라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결과값을 해석을 할 때 요 집단이 조금 다른 집단에 비해서 다른 특이한 점이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를 고려를 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갔던 게 측정 도구였어요. 자, 여러분이 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설문 연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설문 연구는 이제 척도라는 게 있잖아요. 설문지 척도가 있어요. 그 설문지 척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 사람이 지금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 양육 태도는 누가 제작한 누구누구를, 그리고 얘가 어떻게 변환을 해가지고선 했던 거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썼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을 썼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설문지 안에는 리컬트 5점 척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5번까지 항상 그렇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 그러니까 척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몇 문항이 되어 있는지, 설문지 문항이 몇 개였는지 이렇게 썼고, 그리고 또 뭘 썼냐면은 하위 구성 영역이 뭐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녀의 양육 태도를 알기 위해서 뭐 애정, 적대, 자율, 통제 이런 하위 구성 요소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하위 구성 요소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는지 써주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문항 번호가 뭐뭐가 있었었는지, 그리고 문항 수가 어떻게 됐었는지. 이렇게. 여기까지 어떻게 괜찮으세요? 쓰실 수, 감사합니다. 쓰실 수 있으시죠, 이런 거.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논문이 막 이렇게 차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썼는데 또 표로도 제시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 그만큼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신뢰도 부분인데, 저희 나라에서는 어떤 논문이든 신뢰도를 쓰세요. 근데 신뢰도는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우선 신뢰도가 뭐죠, 여러분? 제가 그냥 넘어갈 뻔했군요. 신뢰도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몸무게를 재요. 뭘로 재죠? 저울로 재죠. 근데 이 저울이 오늘은 60kg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다시 쟀더니 49kg인 거예요. 좋지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어제는 60kg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쟀더니 다시 60kg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쟀더니 또 49kg인 거예요. 이 저울은 신뢰도가 있습니까? 없죠. 버려야 돼요. 그쵸? 그걸 바로 신뢰도라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몸무게였어요. 자연과학이니까. 사회과학도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인간의 어떠한 태도, 인간의 어떠한 마음, 인간의 어떠한 관심사 등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관찰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선 그 사람의 어떠한 관심, 흥미, 마음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측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도구가 필요하죠. 아까 저울처럼 도구가 필요해요. 그 도구가 여러분 뭐예요, 지금? 척도예요. 설문지, 척도. 그쵸? 이게 바로 도구인데, 그러면 그 도구가 제시를 해야 돼요. 얼마나 신뢰로운 도구인지. 이게 얼마나 신뢰로운 도구인지 제시를 해야지, 신뢰롭지 않은 도구를 가지고 썼다면 결과가 어때요? 신뢰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뢰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척도에 어떻게? 여기 신뢰도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뢰도를 측정을 하는 단계를 좀 거치셔야 돼요. 설문지를 쓰실 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크롬바흐 알파를 많이 쓰시거든요. 크롬바흐 알파를 쓰시고, 이 크롬바흐 알파는
SPSS 같은 간단한 통계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러분이 손으로 절대 계산하실 필요 없고 단순히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 딱딱 하면은 걔가 계산을 해서 줘요. 계산을 해서 주면은 그걸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94, .91, .93, .86 대단하죠? 엄청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연구를 하실 때마다 이러한 신뢰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 꿈이세요. 되게 해피한 거고 럭키한 건데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7 이상이면 논문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이상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혹시 .7이 안 되면 어떡하냐. 나 데이터도 다 모았는데 정말 싹싹 빌고 굽신굽신 거려가지고 부탁하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한 300개를 모았는데 신뢰도가 .3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 버려야 돼? 데이터 버려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바로 측정 도구죠? 측정 도구가 뭐를 썼는지.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가 처음에 만들었고 이런 연도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내 척도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고 내 척도가 얼마나 타당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급작스럽게 내가 갑자기 오늘 설문지 하기 전에 5문항 만든 게 아니라 예전에 누구도 썼고 누구도 했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척도가 있고 신뢰도 넣고 표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됩니다. 네. 예전 논문에서도 그 항목들 많이 인용을 하는데 네. 내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고 만약에 그 크롬바 알파가 높다면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네, 지금 질문하신 게 뭐냐면 예전에도 썼던 거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뭐도 있냐면 사실 이게 내가 설문을 매번 돌릴 때마다 똑같은 분야가 아닐 수 있거든요. 약간 관심사가 다르면 설문 내용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문지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크롬바 알파를 돌렸더니 신뢰도가 높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써도 되는 거냐라고 맞죠? 질문, 네,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당연히 쓰셔도 됩니다. 그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연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척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연구 주제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척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다른 문항들을 내가 물어보고 싶은 문항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만들죠. 만들고 나서 크롬바 알파를 계산을 해서 신뢰도가 높으면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구 이 방법 요 부분에 그러한 내용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내용을 어떠하게 설문 구성을 했다. 그리고 좀 더 엄격하게 사실은 얘기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것만을 가지고도 좀 더 많은 신뢰도 검사 작업을 조금 거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측정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척도는 타당도라든지 신뢰도가 정말 좋은지 가지고도 논문 하나가 나오거든요. 새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신뢰도를 계산을 하시기도 하고요. 신뢰도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크롬바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종류가 많다고 했는데 왜 2개밖에 생각이 안 날까요? 되게 많은 거예요. 2개 많은 거예요? 부끄럽다. 네, 그래서 정말 종류가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그거를 다 하고 뿐만 아니라 타당도를 검사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인 분석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인 분석을 하기도 하고 등등과 같은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을 해서 아니면 자문도 거쳐요. 이 분야의 전문 분야라든지 아니면 나와 같이 이렇게 좀 이 연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설문지 내용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제시를 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척도와 내가 만든 설문지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는지 증거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쓰는 것들은 다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좋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는지는 증거를 제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연구 절차에 대해서 쓰죠. 그래서 연구 절차는 뭐 전문가 집단, 뭐 설문 제작, 뭐 분석을 보고서 등 뭐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직접 면담을 했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했다. 설문지 발송 및 회수는 이메일을 활용을 했다. 등과 같이 그냥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을 했으면 혹은 여러분이 실험 연구를 한다면 실험 연구도 가끔 하죠. 뭐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그림 같은 거 이렇게 30분 동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선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연구 절차거든요. 아니면은 피험 자간 설계라고 해가지고선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A라는 방법을 썼고 B라는 방법을 썼는데 둘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더 효과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자원자들 한 30명 정도 모은 다음에 무선적으로 막 뽑아가지고 쟤를 A로 넣고 쟤를 B로 넣고 쟤를 뭐 A로 넣고 B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절을 나눠서 메소드 그 방법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봤다. 이런 것들이 다 연구 설계예요. 그런 거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걸 피험자간 설계를 했다. 혹은 내가 이 사람이 한테 약을 좀 줬는데 약이 너무 자유가 약 주면 안 되지. 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제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고 선호도 조사를 한 다음에 광고가 지금 나가기 전이에요. 자, 이제 광고가 나간 다음에 한 2개월, 3개월 후 그 사람한테 똑같이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어때요? 같은 사람을 2번 검사한 거죠. 이런 걸 피험자 내 설계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다라고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지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료 분석이에요. 어떻게 자료를 분석을 했는지. 내가 SPSS를 썼는지, 엑셀을 썼는지, M+를 썼는지, 섹스를 썼는지 등등과 같이 다양한 요즘에 통계 패키지들이 존재하잖아요. 소프트웨어들이. 그거를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뭐 빈도 분석을 했는지, 아니면 뭐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를 했는지, T-테스트를 했는지, 아노바를 했는지 그런 거를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잘 괜찮으세요? 네. 지금 한 3분의 2는 쓰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죠? 논문하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진짜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신뢰도 값을 왜 써야 되는지를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 논문을 이제 척도를 구했어요. 그럼 그 척도를 구해가지고서는 논문을 보시면은 다 신뢰도 값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해요. 이 값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이미 신뢰도 값들이 나왔으니까 내가 왜 굳이 그걸 구해요? 그걸 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뢰도 값은요 똑같은 척도를 쓰셔도 다 달라요. 논문에 따라. 왜? 왜 다르죠? 너무 신뢰롭지 않아요. 그죠? 왜 다르죠? 자료값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연구 대상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신뢰도가 나와 있는 척도를 쓴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그 300명이면 300명, 400명 그 데이터를 컬렉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척도가 얼마나 신뢰로웠는지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번 신뢰도 값은 논문을 진행을 할 때마다 항상 다시 계산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달라질 때마다 샘플이라고 하죠. 자료가 달라질 때마다 신뢰도 값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연구 방법까지 쓰셨어요. 우리 이제 분석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도 다 컬렉했고 이제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데 분석만 하면 돼요. 분석은 하면 결과값이 나오고 그 결과값은 그냥 보고 받아 적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이제 분석만 하면 돼요.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내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컴퓨터가 이게 내가 숫자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주는데, 그래 컴퓨터가 계산을 해줘서 고맙기는 하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당황스럽죠. 여기 설문지는 있는데, 그리고 이걸 돌리면 된다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여기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제가 SPSS를 썼어요.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SPSS 비싸기는 한데 여러 방법으로 구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제일 간단해요. 엑셀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는 좀 복잡한 감이 있거든요. 통계 돌릴 때. 그냥 SPSS로 처음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SPSS는 처음에 창을 딱 키잖아요. 그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혹시 엑셀은 되게 많이 다뤄보셨죠? 네, 엑셀이랑 비슷해요. 생긴 게. 엑셀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여기 뭐, 이게 뭐죠? 이게 행, 이게 열, 이게 행, 그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하나는 여러분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설문지를 100개를 얻었다. 그럼 100명의 사람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요 하나 한 줄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문항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척도에서 문항들이 한 10개가 있을 수 있고 50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항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이제 우울 척도를 가지고서 물어봤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우울 척도의 첫 번째 문항에서 4라고 했고, 두 번째 문항에서는 2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문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작업을 코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딩을 하는 작업이 되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실 거예요. 단순한 노동. 저는 근데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멍 때리면서 막 이렇게 자판 누르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되게 똘똘하고 지식인이신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단순 작업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한 창에다가 다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하는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리실 수도 있고 그래요. 400부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다 하시고 나면은 이제 데이터가 컴퓨터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를 만지면서 분석을 실시하실 수 있어요. 이걸 넣었어요. 제가 왜 넣었냐면 이게 되게 가장 크게 논문을 쓰실 때 분석하기 전에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서 넣었어요. 여러분 설문지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어쩔 때는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전혀 그렇다가 사실은 전혀 그렇다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성이라는 거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특성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율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몇 문항을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 닥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경험하지 않았던 일에 닥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설문지 쓰시지 마세요. 이렇게 부정이 진심으로 이렇게 부정이 2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예로 제가 넣었으니까 써볼게요. 경험을 하지 않았던 일에 닥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 처음 하는 얘기죠. 처음 닥친 일에도 처음 닥친 자신감이 있다. 그럼 여기서 전혀 그렇지 않다면 자율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고. 매우 감사합니다. 역시 똘똘한 학생들한테 하면 지들이 매우 그렇다면 자율성이 있는 건가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관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면이 나에게 부족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자율성이 있는 건가요? 네. 있는 거죠.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부득이 잠깐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보시면 방향이 바뀌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척도를 넣기도 해요.
왜 넣냐면요. 여러분, 그 피험자들은 내 맘 같지가 않거든요. 그 자료 이렇게 해주시는, 자료를 체크하시는 분들은 내 맘 같지 않아서 다 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특히 좀, 한국에서는 좀 되게 정말 대충 설문지를 많이 해주세요. 글도 잘 안 읽고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이걸 인버스라고 되거든요. 방향이 바뀌는 거. 매우 그렇다가 문항의 5문항이 다 매우 그렇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를 체크했다고 해서 다 자율성이 높다라고 의미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문항들을 가끔 넣어요.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문항들을 넣는 이유가 사실상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신뢰도 있게, 얼마나 열심히 내 설문지에 참여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가다 방향을 다른 것이 들어가기도 해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분석할 때 어떻게 나올까요? 반대로 나오거나 문제가 있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그렇다가 5점이면 5점이 높죠. 그게 자율성이 높다 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문항은 매우 그렇다가 자율성이 낮을 수도 있어요. 5점이라는 게. 그러면 아까 같이 자료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까 제가 하듯이 이렇게 멍을 때리면서 이렇게 막 계속 코딩을 했으면 나중에 분석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문항들은 옆에다 별을 꼭 쳐주세요. 물론 여러분은 안 쳐도 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꾸 까먹어서 별을 치거든요. 별을 딱딱 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인버스를 시켜주셔야 돼요. 5는 1로, 1은 5로, 4는 2로, 2는 4로, 3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가 알아듣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얘네들이 다 더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자율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뭐 세 문항을 물어봤다면 이 세 문항을 다 더할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율성이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냐면요. 물론 여러분이 보시면서 코딩을 하셔도 돼요. 보시면서 별을 탁 쳐놓고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이 오니까 이거는 1인 거지 라고 해서 바꾸셔도 돼요.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헛갈리고 너무 힘들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인생이 정말 저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이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PSS를 키시면 나중에 이렇게 SPSS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여기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폼이라는 게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양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리코드, 아까 저 코딩 한다고 얘기했죠. 코딩을 하는데 다시 리코딩을 하는 거예요. 뭐 같은 값에다 할 건지 다른 것을 할 건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다시 리코딩을 한다라는 거를 들어가셔서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온 창에서 클릭을 하셔서 4를 말이야 1로 바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를 할 수도 있냐면은 데이터를 찾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엑셀에서 보면은 여러분 데이터 찾기 하실 수 있죠. 엑셀에서 뭐 사람 찾기 한 다음에 이름 하면 그게 뜨잖아요. 그리고 또 리플레이스 대처하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으시죠. 엑셀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변수만 해가지고서는 4를 찾아서 4를 1로 바꿔라.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뭐 1을 찾아서 4로 바꿔라.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제 SPSS에서 이렇게 리코딩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 이거는 자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설문지 자체가 되게 많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거는 언제든지 다시 뭐 저한테 뭐 물어보셔도 되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데이터 설문지를 받았었을 때 이렇게 인버스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 항상 이거를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신뢰도가 낮으면 어떡하지? 나 진짜 400명 모았는데 신뢰도가 0.68이야. 진짜 0.02만 높으면 되는데 그리고 되게 그땐 악마의 유혹이 와요. 누가 알아?
0.71이라고 써야지 0.03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뢰도가 낮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이거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하나하나 사람이죠. 그쵸? 그리고 각각이 문항이에요. 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Reliability Analysis라고 해가지고선 신뢰도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SPSS에서 분석을 아까 Analysis라고 하는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 스케일이라고 척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Reliability Analysis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딱 떠요. 그리고 나서 아이템들 6개를 가지고 이쪽으로 다 옮겨요. 옮긴 다음에 여기 통계라는 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문항, 척도, 그리고 뭐가 있냐면 척도예요. 만약에 이 문항이 deleted, 삭제가 되었을 때의 척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과값을 딱 달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요게 딱 뜨거든요. 이런 결과값이 나와요. 여러분이 쓰시는 건 뭐냐면 여기 크롬바하 알파 요 값을 쓰시죠. 문항 6개 가지고의 그 신뢰도는 0.727이야 라고 쓰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볼 수 있어요. 요게 뭐냐면 신뢰도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크롬바하 알파 개수인데 만약에 이 문항이 제거됐을 때요. 자, 요 보시면 만약에 1번 문항이 제거가 됐다면 그때의 신뢰도 값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1번 문항이 제거됐을 때 우리가 신뢰도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전체 원래 신뢰도가 몇이었죠? 0.727이에요. 근데 1번 문항이 제거가 됐더니 신뢰도가 어떻게 됐어요? 0.758이 됐죠. 올라갔어요? 낮아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그럼 1번 문항 어떻게 해도 돼요? 버려도 돼요. 과감하게 버리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미 0.7 이상이니까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신뢰도를 계산을 했더니 0.68 뭐 이래. 근데 나는 좀 0.7 이상으로 올리고 싶어. 그랬을 때 어떠한 문항이 지금 신뢰도를 낮추고 있는 문항인지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한 가지 한번 볼게요. 반대되는 거. 6번 문항 보시면은 만약에 6번 문항이 제거가 됐다면 신뢰도가 어떻게 됐어요? 0.625죠. 자, 그러면 원래 신뢰도보다 신뢰도 값이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문항을? 버려요? 살려야죠. 이 문항을 만약 버리면 신뢰도가 0.6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항을 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뢰도를 버림으로 하여금 높일 수 있는 문항들이 무엇인지를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버려도 돼요. 버리세요. 과감하게. 괜찮아요.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이거 조작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조작 아니에요. 버리셔도 돼요. 당연히 버려야 돼요. 그쵸? 왠지 알죠? 신뢰가 없는 도구는 쓰시면 안 돼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신뢰도 값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전체 신뢰도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뼈 빠지게 한 400개 정말 굽신거리면서 400개 자료를 얻었는데 신뢰도가 만약에 낮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